자, 또 시작합시다. 38페이지에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도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건데, 우리 대통령령에 의하면은 임목과 공장재단, 광업재단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목부터 먼저 보면은 지금부터 적어 놓는 내용은 전부 다 어느 법에 나오는 내용이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내용이야. 공인중개사법에 나오는 게 아니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적어 놓은 것은 전부 다 임목법의 내용이다. 자, 그래서 임목의 개념부터 쭉 소개되어 있죠. 토지에 부착된 수목이 아니라 수목의 집단입니다. 집단.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슨 등기를 한 것,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뭐라고 한다? 임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요, 네 번째 줄에 보면 임목등록원부라는 글자가 나와요. 임목등록원부에 등록 내지 변경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수목의 집단에 한해서만 무슨 등기가 가능하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 이 임목등록원부를 우리는 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부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공시법 공부할 때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진 거다?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임목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반드시 한필 토지 전부에 성립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한필 토지의 일부분에 성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도 임목 등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수종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임목 등기 기록에도 알겠어요. 표제부라는 게 있고, 갑구라는 게 있고, 을구라는 게 있는데, 알겠어요. 일반 토지 등기 기록과 마찬가지로, 알겠어요.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즉 임목 등기를 했을 때는 그 토지의 등기 기록 중 어디에다가? 표제부에다가 임목 등기 기록을 뭐하도록 돼 있다? 표시하도록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 지상에 임목으로 등기된 수목의 집단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는 무슨 등기 기록을 봐도 안다? 등기 기록을 봐도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토지 등기 기록에 어디를 보면 확인 가능하다? 표제부를. 그런 소리야. 알겠어요? 그 뒤에 문장은 필요가 없고, 7번째 줄에 가서 임목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며, 이렇게 임목법 3조 1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의제 부동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임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해서 임목을 양도하거나 무슨 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임목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아까 토지 정착물에 속하는 명인방부를 갖춘 수목의 집단이 있지. 명인방부를 갖춘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의 객체만 될 뿐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지는 못한다 했잖아요. 그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명인방부를 갖춘 수목의 집단과 임목은 차이점이 뭐다? 차이점이 공시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죠.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성문법, 일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성문법에 따른 공시방법, 공시방법의 차이가 있는 바람에 명인방법 전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는 못하고, 임목은 저당권의 목적도 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 꼭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임목에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는데, 그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그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것은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 그러면 원래 경매 신청하려고 하면은 저당권자인 담보채권자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이미 분리된 수목 상태이기 때문에 저당권자로서는 채권의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그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해가지고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말라 비틀어지기 전에, 알겠어요? 가치가 하락되기 전에 경매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경매 신청을 해가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매각 대금은 받아갈 수 없고 뭐 해야 된다? 공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자, 그리고 보충학습 해놨는데 이거는 싹 다 지하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제가 참고사항으로 그냥 적어놨는 거예요. 출제된 바 한 번도 없고 그래도 읽어보면 덕되는 지식입니다.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렇지. 읽어보세요. 가면 안 읽어보더라고. 그렇지. 지워라 캐뿌리야 뭐다 확실히 안 읽어보는 거지. 그 다음 네모박스 밑에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임목은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뭐기 때문에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토지에 관한 권리, 토지에 관한 권리는 소유권도 토지에 관한 권리고 뭐 지상권도 토지에 관한 권리 아닙니까? 그 권리가 별개의 독립된 물건인 임목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잖아. 알겠지? 그래서 지상권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에게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라는 저당권 보호 규정도 두고 있는 거다 이 말이지. 그리고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별도의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하여 무슨 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지상권이다? 법정 지상권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항상 법정 지상권에 관한 공부를 할 때는 이 문장이 나오잖아.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문장이 끝에 나오잖아.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은 그 앞에 누구는 누구에게 가는 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이 경우는 누구는 누구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하여. 그렇지? 그리고 이 경우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이 경우에 땅값, 지료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뭐 약정에 따르더라. 그렇지? 그 다음 뒷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공장저당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었고 광업재단 저당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었는데 그 두 법을 합쳤다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합쳤느냐 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법 규정이 거의 대동소이했기 때문에 뭐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재단에 관한 걸 전제로 규정을 쭉 해두고 말미에 가서 광업재단에 대해서는 무슨 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법을 합쳐버린 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이 공장재단, 광업재단 하는 건 재단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확실히 알고 있어야 문장이 쉬워져요. 재단. 재단 하는 거는 아시죠? 재물의 뭐다? 집합체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공장재단 하면은 공장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물들을 알겠어요? 집합체를 구성해가지고 그 덩어리, 집합체 전체를 하나의 뭐 물건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립니다. 그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나면은 뭐가 설정이 된다? 재단이 설정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재단이 설정된다는 소리. 자, 이렇게 재단이 설정되면은 그 재단은 소유권과 무슨 권의 목적이 된다? 저당권의 목적이 됩니다. 여기서 꼭 인식해야 되는 거는 재단을 설정하는 목적 자체가 무슨 권 설정에 있다? 저당권 설정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재단을 설정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 저당권 설정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줄권한 거, 진하게 되어 있는 거 봐봐요. 공장재단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나면 그 효력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날로부터 재단을 설정한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10개월 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하면은 상실돼 버린다. 뭐가 상실된다? 재단으로서의 소유권 보존 등기의 효력이 상실돼 버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으세요? 이 말은 머릿속에 이해할 때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아니할 바에는 재단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재단을 설정하는 것은 꼭 무슨 등기하기 위한 거다? 저당권 설정 등기하기 위한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알겠어요? 그 밑에 줄에 보면 다음 각호에 열가는 것을 전부 또는 일부러 구성할 수 있으며 해놨는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각주 18번을 한번 봐봐요. 보면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다, 건물이다, 그 밖에 공작물, 기계, 기구, 전봇대, 전선, 배관, 레일, 그 밖에 뭐 부속물,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동산 뭐 여러 가지 나오죠.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물건들의 권리나 물건들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뭐
집합체, 덩어리를 구성하는 거다. 그걸 재단 목록이라 그래. 알겠습니까? 이 재단 목록에 포함된 여러 가지 재물들을 전체를 몇 개의 부동산으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무슨 등기 해버린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나면 재단이 설정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건데,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무슨 목적물로 할 수도 있다. 임대차 목적물로 할 수도 있다. 그것도 줄 거나 하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 공장재단은 임대차 거래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면 공장재단의 임대차도 중개가 가능하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임대차를 중개할 때는 누구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저당권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됐고, 제일 밑에 두 줄로 갑니다. 공장재단 등기부를 만들 때는 한 개의 공장재단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물적 편성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등기 기록을 편성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등기부에도, 등기 기록에도 표제부라는 게 있고, 갑구라는 게 있고, 얼구라는 게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줄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이제 공장재단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나면 그 공장재단 구성물의 등기 기록 중, 공장재단의 구성물의 등기 기록 중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공장재단 구성물의 등기 기록 중 간다. 등기 기록 중 간다. 그럼 그 공장재단의 구성물에 토지나 건물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토지의 등기 기록 중, 그 건물의 등기 기록 중,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기록 중에 계속 읽어봅니다. 해당 구 동그라미 치면서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해놨습니다. 해당 구에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라는 거야. 그럼 해당 구 하는 게 뭐예요? 해당 구가 뭐예요? 갑구 아니면 얼구지 알겠어요? 자, 그럼 아까 임목 등기 기록은 알겠어요? 표제부에,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 표시를 한다 그랬잖아. 해당구라고 안 돼 있잖아. 이거는 왜 해당구라고 돼 있느냐면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토지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토지의 임차권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소리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럼 그 토지의 소유권이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돼 보면은 알겠어요? 그 토지의 등기 기록 중 어디에? 갑구에 이 토지의 소유권은 어디에 속해 있다? 공장재단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기록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토지의 임차권이 공장재단의 목록물에 포함이 돼버리면 그 토지의 등기 기록 중 어느 구에? 을구에 이 임차권은 공장재단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록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해당 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광업재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줄 보면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슨 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그래서 광업재단도 마찬가지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소리지. 자, 지금까지 공부했는 게 이제 중개대상물의 범위,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정착물,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으로서 임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무,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포용 광업재단들을 좀 더 상세하게 다뤄봤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이런 주제가 제일 자주 등장했거든.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느냐, 가려봐라 하는 문제가 제일 자주 출제됐어요. 그래서 3번에 표를 하나 만들어 둔 거야. 알겠어요? 중개대상물인 경우, 중개대상물이 아닌 경우,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모든 교재가 다 이런 식의 표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 놓은 것들은 거의 80, 90%가 출제됐던 사례들을 소개해 놓은 거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것들을 외울 것이 아니라, 알겠어요? 외울 것이 아니라 42페이지를 보면은 제가 결론을 적어 놨어요. 중개대상물이냐 아니냐 가려봐라 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을 이해해 두면은 이 요건에 부합이 되면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고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거든.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 다 했잖아. 일단 범위에 속해야 한다, 안 속해야 한다? 속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범위에 속한다고 다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범위에 속하는 물건이나 권리로서 뭐가 가능해야 된다?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 이 말이지. 반드시 매매 거래가 꼭 가능해야 될 건 아니라도 매매 거래는 뭐 한다 하더라도 임대차 거래만 가능하더라도 뭐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아까 한 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매매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 그러나 용의권 거래는 된다 안 된다? 되니까 그 한 필지 토지의 일부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거든. 알았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판례 사례들도 많이 나오는 거야. 아까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자,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중개대상물이다라고 쉽게 판단하죠? 왜 됩니까? 이리 물으면 답을 요리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작동은 이래 하면 돼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안 된다? 범위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 건축물 아닙니까? 동호수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장래 건축 예정인 건축물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걸 해석이라 하는 판례에 따르면 건축물 맞잖아. 그리고 그 동호수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거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따라서 동호수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서 작동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아, 그런데 아까 세차장 구조물 사건 있잖아? 그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결론은 그렇죠? 근데 그 결론은 왜 중개대상물 아닙니까? 물으면 아예 그거는 뭐 범위에 속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야. 건축물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 밖에 토지정착물도 아니고. 알겠어요? 그래서 범위에 속하는 것 자체가 아니니까 뭐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 머릿속으로 작동을 시키면 돼. 알겠습니까? 그런 게 돼.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 기출된 사례 하나 더 소개드리면 봐봐요. 미공시, 미등기의 건물도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맞다라는 게. 왜 중개대상물이냐 이리 물으면 또 봐봐요. 작동을 또 해야 되나? 미등기의 건물도 건물 아니다? 건물이다. 그럼 범위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하고. 미등기의 건물도 거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 알겠어요? 뭐가 건축물 가져? 뭐가 건축물?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중개대상물이다. 왜 되노? 그럼 또 머릿속 똑같이 작동해. 건축물이다 건축물 아니다? 건축물이다. 거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작동하면 돼. 가압류된 부동산. 가압류된 부동산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협의의 부동산을 말하잖아요. 그럼 토지 및 그 정착물이잖아. 그럼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다 중개대상물 범위에 속하나 안 속하나? 속하잖아. 근데 앞에 가압류됐대. 가압류됐다 하더라도 뭐 거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럼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 자꾸 그렇게 머릿속에 작동을 훈련을 그리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 용어 뜻을 모르는 단어가 툭 튀어나와버린 경우가 있었어. 옛날에 알았어요. 지금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 기출된 바가 있었어. 포락직이 처음 나왔을 때 포락직 하거든. 그 포락직 하는데 이 포락직가 뭐다? 뜻을 모르는 거야, 뜻을. 그러니까 범위에 속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거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모르겠고, 포락지가 무슨 토지를 포락지로 하는지 알아야 뭐 여기 들어가는지 거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머리를 술긴데 포락지 개념 자체를 모르는다. 그런 식으로 출제 딱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포락지는 토지만 남았나? 맞지? 범위는 속하죠? 거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알겠어요? 영구히 사건이 소멸된 토지잖아요. 맞죠? 영구히 사건이 소멸된 부만 뭐다? 거래가 가능하나 불가능하나? 불가능한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런 식이다. 근데 만약에 이때까지 한 번도 소개되지 않았던 제가 설명해드렸잖아요. 법지. 학교 시간에 법칙하는 용어는 들어봤는데 법지가 우리 이 과목에서 중개대상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묻는데 지문이 툭 나왔어. 알겠어요? 그럼 법지 개념을 모르면 뭐다? 푸나 못 푸나? 못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어찌됐든 토지다 토지 아니다. 토지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 거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생각하는데 법지 개념을 모르니까 거래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 뭐하면 안 되는 거야.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됐고, 43페이지에 이제 2장의 공인중개사 제도인데, 자격시험 제도는 또 본 과정에서는 뭐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 설명을 한번 했죠?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랬어요. 설명까지 할 건 없고, 그랬어요. 근데, 요거는 한번 보고 갑시다. 43페이지 제일 밑에 3번에 무슨 자격? 응시 자격. 제가 관로안에 장글씨로 제가 제목을 바꿔놨어요. 뭐로?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하면서. 그럼 이 단어는 결격사유인데 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다라는 거야. 공인중개사가 되는 방법은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방법밖에 없잖아. 맞죠? 그러면 이제 이 결격사유는 자격시험에 응시한다면 한다?
못한다라는 소리야. 그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하는 말은 자격시험에 응시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뒷페이지에 보면은 양갈로 2번에 응시 자격을 제한해가지고 두 사람을 딱 적어놨잖아. 자격이 취소된 후 몇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두 번째는 누구? 부정행위자로서 그 무효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잖아. 그래서 부정행위자로서 응시 자격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두 사람 빼놓고는 누구나가 다 응시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응시 자격이 있다. 그래서 요 부분과 관련해서 머릿속에 무엇과 연결이 딱 돼야 되느냐면 이게 지금 6조에 그렇게 있고 또 시행 법제 4조 3이네. 그러니까 자격 취소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하는 말은 법제 6조라고 돼 있잖아. 법제 6조라고 돼 있잖아. 그리고 부정행위자로서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하는 거는 법제 4조의 3으로 돼 있잖아. 맞죠? 법제 4조의 3으로 돼 있다 이 말이지. 이 두 가지가 무슨 사유?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인 거라. 알겠어요?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인 거라. 그런데 우리가 저 뒤에서 결격사유를 또 공부한 게 있다 없다? 있다 말이지. 그 결격사유는 법제 몇 조? 10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가 총 몇 가지? 1번부터 12번까지 12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이 12가지는 무슨 결격사유다? 등록의 결격사유 등 요리되어 있잖아. 알았어요? 이 말과 같은 말이잖아. 등록한 자를 우리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잖아. 근데 요 등을 요렇다 갖다 붙이 보면은 알았어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요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12가지는 중개업에 종사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결격사유. 이 두 가지는 중개업에 종사 뭐한다는 사유가 아니고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사유라. 자, 그러면 봐봐요.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와 이 등록의 결격사유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와는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 논리 구도가 딱 잡혀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봐봐요. 법전 보면 명확하다고. 6조, 4조에 3조, 알겠어요? 10조, 조문이 같나 다르나? 다르잖아요. 그 여도 결격사유, 저도 결격사유지만 이 결격사유와 저 결격사유는 같은 뜻이다, 다른 뜻이다? 다른 뜻이지. 조문이 다른데 같은 뜻이면 조문을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법전 딱 봐보면 자신감 있게 눈으로 확인이 딱 돼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게 응? 그런데 요놈의 육제 적어놓은 거 자격 취소 후 자격 취소 후 몇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요 말이 요도 딱 적혀져 있는 게 요도 알겠어요? 요도 자격 취소 후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요 놈은 조도 해당되고 요도 해당되니까 응시도 뭐하고 중개업에 종사도 뭐하고 중개보존으로 종사도 뭐하는 사유가 되는 거야. 그러나 부정행위자는 요만 있지 이쪽에는 있다 없다? 없으니까 부정행위자로서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OX. 이 되는 거야. 중개보조는 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딱 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 됩니다. 얼마인지 냅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험 치면 될 거야.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는 있으나 중개업에 종사할 수는 없다. OX. 되는 거야. 딱 제 얼굴 보고 맞추는 게 아니고 요 미성년자 딱 적혀져 있잖아요. 요 미성년자가. 그렇죠? 근데 이쪽은 있다 없다? 없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는데, 알겠지? 중개업에 종사는 한다, 뭐한다? 뭐한다. 얼마든지. 그럼 이걸 한번 냈으면 또 이건 마찬가지예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으나, 알겠지? 중개업에 종사한다, 뭐한다? 뭐한다. 이렇게 얼마든지 문장을 바꿔가면서 낼 수 있는 거라. 알겠지? 근데 이런 거 한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봐봐요. 동영상도 수업 안 듣고 학원도 수업 안 듣고 올림픽 참가 정신으로 원서 내가 시험장에 들은 사람은 합격자의 범위 자체에 안 들어간다는 이유가 그렇지. 이런 데서 틀려버려요. 이런 데서
금고 이상의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있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그렇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뭐 자격시험 치도록 해가 되겠나? 이런 게 아프거든요.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알겠어요? 중개업의 종사를 뭐 하는 거지?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보통 공부 전혀 안 한 사람은 교도소 내에 수감 중인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하면 뭐다? 납득이 가능한가나? 안 가는 거잖아요. 근데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하면 오다. 오지 뭐. 알겠어요? 무슨 문제지? 중개업 종사를 뭐 한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책도 안 사보고 이런 사람은 합격자의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도 없어요. 알겠어요? 그냥 깬또작 짓다가 그만 한 20점 정도 나올란가 모르겠다. 알겠어요? 자, 그 정도. 시험 과목 됐고, 그래서 45페이지도 됐고, 그래서 뒷페이지로 갑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48페이지까지 갑니다. 나머지 분들은 읽어봐요.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저 밑에 10번 보면 합격자의 권과 자격증의 교부 해놨는데,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자격증 교부를 누가 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합격자 결정 공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에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한다. 여기서 이걸 또 생각해 주고 가야 돼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하는 말과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 구별해가 취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럼 많이 활용해 먹습니다. 뒤에 가면. 그 다음 49페이지에 11번에 자격증의 재교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교부 신청할 수 있는 건데, 세 번째 줄에 누구한테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해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이 되는 거라. 이런 걸 갖다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하면 오덱스다 X인데, 올림픽 참가 정신에 입각해서 시험 치는 사람은 옥 해버린다고. 당연히. 알겠습니까?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자격증 재교부 업무는 두 줄 더 내려가 봐요. 45조 규정에 따라 뭘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격증 재교부 업무도 뭐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재 실제로는 위탁이 안 돼 있습니다. 알겠어요? 법 조문상으로만 이렇게 만들어 놨지 현재 위탁을 하고 있지를 않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위탁돼 있다라면은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를 낼 때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는 우리 법에는 정이 몇 번 나오는데 3번 나오는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정이 몇 개 나온다? 3개 나온다. 자격증, 그 다음 등록증, 그 다음 신고필증. 그럼 지금은 자격증 재교부를 공부하고 있지만은 진도 나갈수록 등록증 재교부, 신고필증 재교부 나오는 걸 다 모아가 비교표로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비교표. 그래서 재교부 사유가 다르게 돼 있는데 일단 이거 문장을 한번 봐봐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 사유가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가 법 제5조 사망이라고 돼 있지? 그렇죠? 법 제5조 사망이라고 돼 있지? 그렇지? 그러면 등록증 재교부 칸을 봐봐요. 첫 번째 점 봐봐. 법 제5조 사망의 규정은 5조 사망의 규정은 무슨 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등록증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는 게. 그러면 법 제5조 사망의 규정이라는 것은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도 재교부 사유 맞다 맞다? 맞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이유가 알겠어요? 모든 수험서 알겠어요? 이건 100% 자신하는데 알겠어요? 재교재 빼놓고 모든 수험서가 전부 다 등록증 재교부 사유를 갖다가 이렇게 합니다. 등록증 재교부 사유 1. 잃어버린 경우 2. 걸어서 못 쓰게 된 경우 3. 알겠어요?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알겠어요? 그리고 4 해가지고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취득해가 동일등록관청관할구역 안에서
동일 등록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종별 변경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거든.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등록증 재개부 사유를 이렇게 적어놔요.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닌데 이게 1, 2번의 재개부 사유로 적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11조 2항이 왜 되어 있기 때문에 5조 3항의 규정은 등록증 재개부에 관하여 이를 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를 이리 쓴 거야. 알겠지? 근데 모든 교재가 이렇게 왜 아프마? 왜 아프마? 수험생 왜 아팠는데?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알겠지? 출제위원이 낸 지문을 딱 읽어보니까 이리 나왔어. 자격증 재교부에 관한 규정은 등록증 재교부에도 준용한다. OX. OK 해야 되는데 본 적이 없는 거야. 자기가 본 책에는. 알겠습니까? 이렇게만 외웠지. 알겠어요? 준용한다 하는 이 규정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전에 입각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기본 공부 자세입니다. 그러면 이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라는 것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의 재교부에도 준용한다는다. 준용한다. 똑같이 고려되어 있어. 알겠어요? 됐죠? 등록증 재교부의 두 번째 점 한번 봐봐요. 두 번째 점. 등록증의 무슨 사항 변경, 기재사항 변경과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하는 게 바로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잖아. 그 자가 자격을 취득하여 어디 안에서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밖이 아니고 뭐 안에서 누구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이것도 등록증 재교부 사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해 보면은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동일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변경하는 경우라고 길게 적어놨지만은 이 경우도 여기에 사례예요.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의 한 사례가 된단 말이야. 사례. 알겠어요? 우리가 등록증의 양식을 보면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을 표기하도록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체크 표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도 등록증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부칙에 체크되어 있는 등록증이 있는데 지가 이번 시험에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근데 등록관청을 달리하지 않고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종별 변경해가 영업을 계속 하려고 그러는 게야. 그럼 무슨 증만 재교부받으면 끝이다. 등록증만 재교부 신청해가 재교부받으면 끝이에요. 그럼 등록증 재교부 받을 때 보면 달라지는 거 없어. 달라지는 거 없어. 뭐만 달라진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에 체크되어 있는 거,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체크되어 있는 그 등록증을 어디로 체크해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체크해가 다시 받는 게거든. 그게 결국에는 기재사항 변경의 한 사례에 불과한 거야, 이 경우도. 알겠습니까? 기재사항 변경의 한 사례에 불과한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이 사례. 그럼 여기서 아주 응용 지문이 한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 응용 지문이. 어떤 게 나온 적이 있느냐 하면은 기재사항 변경도 무슨 사유로 돼 있다 지금? 재교부 사유로 돼 있어.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거 공부한 적 있었어요? 있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거. 그렇지? 그러면 이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절차를 밟을 때는 그렇지? 재교부 절차가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재교부 절차가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있어야 된다 하는 머리가 굴러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기재사항 변경이 무슨 사유로 돼 있다? 재교부 사유로 돼 있잖아, 등록증에. 그렇죠? 근데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에는 사무소의 소재지가 기재돼 있다, 안 돼 있다? 기재돼 있는데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해버리면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변경되는 거다. 그럼 기재사항 변경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재교부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서 옛날에 그걸 응용해가 시험 치면 사례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알겠지? 재교부 신청에 준하는 수수료, 우리가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나 조례관 수수료를 내는 경우거든. 재교부 신청에 준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그걸 시험 치면 낸 적이 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동일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할 때도 이전 신고는 하잖아. 이전 신고하면 마찬가지 기재사항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었죠. 아무리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도 소재지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재교부해도 되지만은 등록증 재교부 되지만은 반납했던 등록증을 재활용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아니?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을 해가 교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한 거거든. 알겠지? 무슨 소리야 있지? 왜냐하면 그 등록증에 찍혀져 있는 등록관청의 직인이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안 달라지니까 재활용해서 교부할 수도 있도록. 그 재활용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법조문에는 등록증에 변경된 사항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당부장 3개를 한번 봐봐요. 재교부 신청 시에는 무슨 증의 재교부 신청 시든 간에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맞는데 다만 자격증 재교부 업무를 아까 위탁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때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선에서 결정 권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돼 있고 3번째 당부장 이기잖아 지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에 준하는 뭐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 신고를 절차를 밟지만은 등록증에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재교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 관로안에 종전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일 때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제가 사무소 이전 신고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이전 신고 절차가 기억이 좀 난다 안 난다? 기억이 두리뭉실하게라도 나는 사람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전혀 안 나는 사람은 뭐다? 짜증만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뒷페이지를 봅니다. 50페이지에 2절에 무선증 대여 금지, 자격증 대여 금지 하는데 저 뒤에 가면 무선증 대여 금지도 나온다. 등록증 대여 금지도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 우리 법에서는 자격증 대여 금지 규정도 있고 무선증 대여 금지 규정도 있다. 등록증 대여 금지 규정도 있다. 알겠어요? 이 자격증 대여 금지는 7조에 나와요. 그 밑에 읽어봐봐요.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법제 7조 1항에 돼 있죠? 알겠어요? 그러면 등록증 대여 금지는 저 뒤에 19조 가면 나옵니다. 19조 가면. 자격증과 등록증 구별해서 다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격증 대여라는 단어의 의미에 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는데 시험에 이 판례 하나만 갖고 한 문제를 구성한 적도 있어요. 자주 등장하는 판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격증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에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 거래 중개인을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만 하지 않았다면 이런 정도를 두고 증을 대여했다고 볼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럼 어떤 경우를 증을 대여했다라고 볼 거냐? 한 편부터 읽으면 됩니다.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신이 직접 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런 행태를 두고 무선증 대여 행위라고 봐야 된다. 자격증 대여 행위라고 봐야 된다라는 소리. 등록증 대여도 마찬가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그리고 또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건 7조 2항인데 그 상대방도
위반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 동그라미 친 적이 있죠. 근데 이 사용 단어 갖고 아직 시험 문제 낸 적은 없어요. 그러세요. 낸 적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제가 이걸 설명을 한 이유는 이치적으로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수험생이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했다 하면은 지는 자격증이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러면 등록했겠다 안 했겠다? 뭐 했겠지? 자격증이 없으니까네. 알겠습니까? 그 무등록자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받아가 사용했다는 거야. 어디에 사용했겠어요? 상식적으로. 중개업무 수행하는 데 사용했겠지. 알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지는 무등록 상태인데 중개업무를 수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등록 중개업이면 몇 년이 돼야 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몇 년으로 돼 있다? 1년으로 돼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한 수험생이 질문 들어올까 싶어서 제가 미리 설명한 거예요. 출제된 바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용은 1년으로 돼 있는 걸로 봐서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업으로만 하지 않았다라면 3년짜리로 가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여기서 사용이라는 것은 업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사용한 걸 말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업에 이를 정도로 사용했다고 하면 이건 무등록 중개업으로 3년으로 가야 되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알겠어요? 시험에 나온다면은 글자 갖고 구별하면 돼요.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온다면.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중개업을 행한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뭐다? 몇 년? 3년으로 가면 되고 그냥 이 조문처럼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가면 몇 년으로 나오면 된다? 1년으로 나오면 되는 거야. 표현 갖고 구분하시면 돼. 그러지. 그 다음 됐고 3절에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라고 돼 있는데 그러지. 첫 번째 줄 봐봐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다 뭐한다? 뭐한다. 법제 8조에 나왔잖아. 1년짜리 돼 있잖아요. 그렇지. 이 조문의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잖아. 무슨 표현이?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하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법 안에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은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그래서 옛날에 쓰던 무슨 명칭을 쓰는 게 좋을 낀데 중개념용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굳이 말라고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표현을 바꾸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상식적으로도 봐봐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 못하는 거는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는데 유사한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잖아. 그럼 어느 명칭까지를 유사 명칭으로 볼 거냐? 이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유사 명칭의 범위를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나와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명칭을 유사 명칭으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다 외우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줄 끊었잖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누구로 오인하도록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명칭이라고 한다면은 다 유사 명칭으로 봐야 된다, 말한다? 봐야 된다. 그런 기준에서 바라보면은 이 사건에서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을 부동산 유수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공인중개사 아닌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케 할 명칭을 쓴 거다 안 쓴 거다? 쓴 거다. 부동산 유수 대표 이런 명칭. 그런 게 그 뒷페이지 보면 그와 똑같은 취지의 최근 판례를 하나 더 갖다 붙여놨어요. 똑같아요. 알겠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동일한 취지에서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그 사전적 의미로 쓰이는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부동산 중개 또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줄여 이를 뜻하는 말로도 흔히 사용되고 있고 해놨잖아. 이 무슨 소리냐면은 당신 직업이 뭐고 하면 뭐다? 중개사무소 운영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뭐 합니다? 합니까? 부동산 합니다. 이렇게 하잖아. 알겠어요? 부동산은 물건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직업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막 일반에서는 쓰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를 업을 하면서 빵빵 부동산, 부동산 빵빵 등의 형식으로 상호의 주된 부분을 표기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현실을 비춰보면 피고인, 즉 공인중개사가 아닌 이 피고인이 세무세무 부동산 카페라고 표시된 옥외 광고문을 설치하고 세무세무 부동산 대표라는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뭐다? 공인중개사 아닌 피고인을 공인중개사로 오인케 할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 따라서 유사명칭에 해당한다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판례를 두 개나 연달아 소개해놨지만은 2007년도 판례, 2015년도 판례 사건은 뭐다? 다른 사건이지만은 취지가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러한 판례들은 유사명칭에 해당하는지를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을 하면 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자격증 대여 금지 규정도 다 끝났다라는 소리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등록제도로 갑시다. 그래서 등록제도로.